겨울 장미의 그림자 1장. 잿빛 도시의 속삭임 21살. 한서아의 세상은 지독한 병원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잿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희귀 면역 질환으로 쓰러진 어머니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금속 침대. 매일 아침 그녀를 짓누르는 수백만 원짜리 약값 청구서. 그리고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 그녀의 24시간은 새벽 인력 시장의 거친 소음과 편의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가루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꿈을 꾸기엔 너무 젊었고 체념하기엔 너무 일렀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희망의 조각이라도 찾아보려 뒤지던 낡은 구직 사이트 한 구석에서 그녀의 시선을 잡아끄는 기묘한 구인 공고를 발견했다. 개인 간병인 모집 대상, 71세 남성, 거동 불편으로 휠체어 사용. 자격, 성실하고 입이 무거운 자, 비밀 유지가 가능한 자, 급여. 월 3천만 원, 숙식 제공 및 별도 수당 지급. 월 3천. 그 숫자는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모니터에 푸른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다. 사기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하고 어두운 무언가일 거라는 직감이 뱀처럼 머릿속을 기어다녔다. 평범한 간병 일자리의 대가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중환자실 창 너머로 보이던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 위험은 기꺼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지원 버튼을 눌렀다. 마치 악맥에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기분이었다. 이틀 후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버스에 오르던 그녀의 낡은 핸드폰이 낯선 발신자 표시와 함께 진동했다. 낮고 몸이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내일 오후 2시 성북동으로 오라는 짧은 통보였다. 그가 알려준 주소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희미하게 표시되는 서울의 가장 은밀하고 값비싼 땅이었다. 다음 날 서아는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서야 멈춰 섰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성체였다. 높고 육중한 담벼락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었고 가지런히 다듬어진 담쟁이 덩굴과 그 위로 솟아오른 고풍스러운 저택의 지붕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숨겨진 감시 카메라에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묵직한 철문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의 신분증을 가져가 확인하고 작은 스캐너로 그녀의 몸을 훑었다. 금속 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남자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가방 안의 모든 소지품을 꺼내시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의 립밤과 핸드폰, 낡은 지갑을 꺼내 보였다. 그제야 철문은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저택 내부는 숨 막히는 정적과 부의 무게로 가득했다. 잘 닦인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달아빠진 구두를 비췄다.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들은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없는 고독을 뿜어내고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부서진 별의 파편처럼 빛나고 있었다.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잠시 후
서재의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바퀴 소리와 함께 휠체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권도훈, 71세. 세월이 깊게 펜 주름과 눈처럼 새하얀 백발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은 굶주린 매처럼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 도시의 밤을 지배했다는 암흑가에 살아있는 전설. 이제는 늙고 병들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와 위압감은 공간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낡은 무릎 담요 아래로 보이는 다리는 미동조차 없었다. 한서아 21살. 그의 목소리는 마른 자가아리, 구르는 듯 낮고 거칠었다. 그는 서아의 이력서를 보는 둥마는 둥하며 그녀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 속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아 서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돈 때문인가? 너무나 직설적이고 무례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 앞에서는 어떤 위선이나 가식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네, 맞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죽음이 두렵나? 예상치 못한 철학적인 질문이었다. 서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천천히 병상에 누워 기계의 의지에 숨 쉬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직이,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대답에 오랫동안 멈춰 있던 고목 같던 권도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창밖의 겨울 정원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회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그가 짧게 말했다. 내일부터 시작하지. 면접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서아는 자신이 왜 합격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그녀의 대답이 늙은 사자의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렇게 한서아는 잿빛 도시의 가장 깊고 호화로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이 그녀의 삶을 구원할 천국인지 아니면 영혼을 남김없이 잠식할 지옥인지 가늠할 수 없는 채로 2장 어둠 속의 온기 서아의 새로운 일과는 새벽 6시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방은 저택 3층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지만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녀가 평생 살아온 어떤 집보다도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없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권도훈의 침실로 가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수십 가지가 넘는 약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챙겨야 했다. 그는 1년 전 경쟁 조직의 비열한 습격으로 척추에 총알이 박히는 중상을 입은 후 하반신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한때 도시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는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몸을 돌리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가장 힘든 일은 목욕 시간이었다. 서아는 묵직한 그의 몸을 부축해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 태워 욕실로 옮기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의 옷을 벗겨야 했다. 처음 벌거벗은 그의 몸을 마주했을 때 서아는 숨을 멈췄다. 71세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상체에는 오랫동안 단련된 흔적인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칼과 총탄이 남긴 흉터들이 거친 세월의 지도처럼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어떤 흉터는 검붉었고
어떤 것은 하얗게 솟아올라 있었다. 그 흉터 하나하나가 그가 살아온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증명하는 듯했다. 뜨거운 김이 안개처럼 자욱한 대리석 욕실 안에서 서아는 수건으로 그의 등을 말없이 닦아주었다. 단단한 등 근육과 울퉁불퉁한 흉터의 감촉이 수건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때 그가 물안개 속에서 나직이 말했다. 내 등 뒤에 서본 여자는 내 어머니 이후로 내가 처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자조 섞인 쓴웃음이 묻어 있었다.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존경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오직 연민이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을 남자의 무력하고 나약한 현재. 그 서글픈 대비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아는 저택의 생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권도훈의 곁에는 비서실장이자 그의 오른팔인 박전무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그는 언제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권도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집 안팎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경호원들이 24시간 삼엄하게 지켰다. 가끔씩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서재에서 그와 밀담을 나누었고, 그들이 떠나고 나면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가라앉았다. 서아는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고용인이었고 이곳은 그녀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계약 기간 동안 돈을 벌어 어머니를 살리고 이곳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권도훈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식사 시간마다 그녀를 억지로 곁에 앉히고 시시콜콜한 것들을 물었다.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대학에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싶었는지. 그의 질문은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난생 처음 누군가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서아는 휠체어에 앉은 그와 함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된 온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온실 안에는 희귀한 난초와 이름 모를 열대 식물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권도훈이 뜬금없이 물었다. 바로 곁에 앉아 그의 혈압을 재던 서아는 잠시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따뜻하고 웃음이 많은 분이셨어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언제나 넉넉하게 음식을 퍼주시곤 했죠. 저를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셨어요. 날 닮았군. 네? 서아가 되물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빗물이 흐르는 유리창 너머 아득히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아니, 내 어머니 말이다. 그는 아주 잠시 냉혹한 지배자의 얼굴 뒤에 숨겨진 외로운 소년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그 순간의 연약함이 그의 어떤 위협적인 모습보다도 더 강렬하게 서아의 뇌리에 박혔다. 그날 밤 서아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갈증을 느껴 1층 주방으로 내려왔다. 어두운 거실, 휠체어에 앉은 권도훈이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달빛이 그의 백발과 깊은 주름, 그리고 휠체어에 갇힌 그의 그림자를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보였다. 잠이 오지 않나. 그가 먼저 어둠 속에서 말을 걸었다. 그 소리에 서아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다. 네, 회장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감각 없는 다리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다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다. 죽음조차도 내 발 아래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가끔 악몽을 꾼다. 어둡고 축축한 땅 속에 갇혀 꼼짝없이 누워서 벌레들이 내 몸을 파먹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꿈.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도 약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을 속내였다. 회장님, 서아가 위로의 말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말도 그 깊은 절망에 닿지 못할 것 같아왔다. 그런데 이상하지. 네가 이 집에 온 후로호는 그 꿈을 꾸지 않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의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서아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그것은 감사도 동정도 아니었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깊은 광활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자의 갈증과도 같은 감정이었다. 서아는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가 차갑게 식은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주름지고 거친 피부의 감촉,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희미한 온기, 그 말없는 접촉이 어떤 뜨거운 말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3장, 금단의 열매 서아의 22번째 생일날이었다. 그녀 자신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려던 날이었다. 아침 일찍 어머니의 병원에 다녀온 후 그녀는 평소처럼 권도훈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날따라 그는 말이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박 전무가 딱딱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벨벳 상자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묵직한 상자를 열어본 서아의 눈이 커졌다.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백금 목걸이가 푸른 벨벳 위에서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눈부신 아름다움이었다.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거절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박천무는 자신의 말을 잘라먹고 돌아서는 서아의 등 뒤에 대고 차갑게 덧붙였다. 그날 밤 서아는 깊은 고뇌 끝에 목걸이 상자를 들고 권도훈의 서재로 찾아갔다. 그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서 두꺼운 양장본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키케로와 마키아벨리의 책들이 꽂힌 거대한 책장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회장님,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자를 내밀었다. 권도훈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나는 내가 베푼 것 이상의 것을 돌려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 목걸이는 내 곁에 있겠다는 약속의 증표다. 내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집착이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떠날 사람입니다. 어머니 병이 나으시면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 그가 마침내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비웃는 듯 혹은 슬퍼하는 듯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다. 어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내 청춘을 팔아넘긴 것이 내 삶인가? 아니면 새벽 인력시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편의점에서 취객의 욕설을 듣는 것이 내 삶인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헤집어 놓았다. 내 곁에 있어다오, 서아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혹은 명령하는 듯 기묘한 톤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을 그 고개를 들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모든 것을 네 발 아래 가져다 주지. 내 제국의 주인이 되게 해주마. 그러니 제발 내 잿빛 세상에 세우며든 유일한 빛이 되어다오. 71년의 고독과 피로 얼룩진 권력의 무게가 담긴 그의 애원은 너무나 절실해서 서아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터져 나온 뜨겁고도 서러운 체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마치 성물을 다루듯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겨울 장미의 가시처럼 차갑고도 매혹적인 돌이킬 수 없는 금단의 입맞춤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한 후 저택의 공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아는 더 이상 월급을 받는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의 안주인이자 권도훈의 얼어붙은 세계를 녹이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아침마다 그녀가 직접 내려준 예멘 모카 마타리 커피를 마셨고 저녁이면 그녀가 읽어주는 톨스토이의 소설을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제국을 가르쳤다. 수많은 유령 회사들을 통한 자금의 흐름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배신과 암투, 의리와 복수의 역사를 서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영민함은 때로 권도훈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권도훈의 오랜 라이벌이자 강남의 신흥 조직을 이끄는 보스인 김태식 회장이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권도훈이 늙고 병든 데다 젊은 여자에게 빠져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조직의 원로들을 선동하고 그의 사업을 하나씩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권도훈과 서아가 서재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저택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 전무가 전화를 받고 나오자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백사파 놈들이 한서아 양의 어머님이 계신 병원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지금 그쪽으로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와인잔을 들고 있던 권도훈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본능적인 분노와 날 것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처음으로 생긴 자의 공포였다. 박전무.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고 서늘했다. 개들을 풀어라.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김태식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끊어버려. 그날 밤 서울의 밤거리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권도훈의 명령 한마디에 수십 년간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던 충직한 조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TV 뉴스에서는
유력 사업가 김태식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타살의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다. 서아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다. 늙은 사자의 서늘한 명령과 그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피해 숙청을.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를 떠날 수는 없었다. 그가 휘두르는 잔인한 폭력의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피 냄새가 나는 듯한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말없이 감싸 쥐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지독히도 쓸쓸했다. 내 걱정이나 해라. 나 같은 늙은 괴물 때문에 너까지 이 더러운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되었구나. 회장님이 있는 곳이 제 세상인걸요. 그녀의 대답에 권도훈은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연약한 21살 소녀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기꺼이 어둠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한 겨울의 여왕이었다. 4장. 겨울 장미에 낙인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권도훈은 서아의 어머니를 국내 최고의 병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VIP 병동의 스위트룸으로 옮겼다. 미국과 독일에서 세계적인 의료진이 비밀리에 초빙되었고 아직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최신 약물들이 그녀에게 투여되었다. 돈으로 생명을 사는 기적, 권도훈의 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서아의 어머니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1년 후 눈부시게 따스한 봄날이었다. 어머니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저택의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꾸준한 재활에 성공한 권도훈은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서아의 어머니 앞에 천천히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남은 평생 세상 가장 귀한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과 집사, 심지어 박 전무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가 한낱 반찬 가게 주인이었던 여인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서아의 어머니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다. 그해 가을 단풍이 가장 붉게 물든 날, 두 사람은 저택의 비밀스러운 정원에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오직 박천무와 서아의 어머니, 그리고 서아의 어머니를 간호해 온 간호사뿐이었다. 서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핏빛처럼 고혹적인 버건디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권도훈이 선물한 거대한 루비 목걸이가 그녀의 하얀 목선 위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느냐? 그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반지는 그의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섬세하게 빛났다. 단 한순간도요? 서아는 그의 주름진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결혼 후 권도훈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박 전무에게 조직의 모든 실권을 물려주었다. 그는 남은 시간을 오직 서아와 함께 그가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보내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스위스의 눈 덮인 산장과 지중해의 작은 섬,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을 여행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시간은 느리고도 충만하게 흘러갔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어느 조용한 오후였다. 두 사람은 성북동 저택에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아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 기댄 권도훈은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어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눈처럼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기백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의 곁에서 안식을 찾은 한 남자의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책을 덮고 그의 곁에 다가가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가장 행복한 순간,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서 고통 없이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유산을 서에게 남겼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막대한 부와 기업들, 그리고 그림자라 불리던 조직까지도. 박전무는 새로운 주인이 된 서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했다. 서아는 권도훈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뜻에 따라 어두운 세계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재산을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림자의 여왕 혹은 두 얼굴의 자성가라 불렀다. 어떤 이는 그녀의 과거를 손가락질하며 피 묻은 돈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녀가 베푸는 선행의 압도적인 빛 앞에서 그 목소리들은 점점 힘을 잃고 잦아들었다. 서아는 가끔 그가 잠들어 있는 남해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이름만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묘비에 그가 좋아했던 붉은 겨울 장미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보고 싶어요, 나의 회장님. 당신이 만들어준 이 세상에서 저는 당신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 그녀의 사랑은 잿빛 세상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붉은 장미였다. 비록 그 시작은 위험한 거래와 서늘한 어둠이었지만 그 끝은 세상을 밝히는 따스한 빛으로 영원히 남았다. 그녀는 71세 노인의 마지막 사랑이자 그의 거칠고 고독했던 인생이 남긴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